우리가 이제 학원에 지금 등록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수원에도. 지금 저희 직역원 수원 메가스터디 다 더해가지고 인원을 딱 보니까 약 5천 명 가까이 지금 등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성학원에 4,500명이 있어요. 그리고 청솔학원이라는 곳이 서울이나 지역에 좀 있는데 거기가 지금 3천 명 정도 있어요. 작년보다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재수를 하려고 하는 마음먹은 친구들이. 왜냐면 지금 취업 발표도 아직 안 했는데 친구들이 생각보다 빨리 결심하는 거 보면 제가 첫 번째 생각이 들었던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는 여기 대부분 친구들이 재수생일 텐데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 원래 수능으로 뽑는 대학의 정원이 늘어난다라는 걸 인지하면서 고등학교를 들어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1년 선배들, 2년 선배들보다는 수능의 학습이 고등학교 때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래 수능을 한번 더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이게 실제로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올해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친구들은 굉장히 큰 부담감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저쪽에 대치동에 있는 어떤 곳에서 영상 하나를 찍고 왔는데 뭐 질의응답을 조금 했는데 학부모들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작년 여러분들이 2022학년도에 대입을 준비를 해 보셨을 텐데 올해 2023학년도는 바뀌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바뀌는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뽑을 때 입시랑 지금 현재 올해 입시는 달라지는 건 서울대 정시가 10%가 늘어나요. 그래서 인원이 300명 정도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중앙대 모집 인원이 정말 많이 늘어나요. 한 500명 정도 늘어나고요. 나머지 대학교는 선발 인원도 거의 똑같아요. 정시 인원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라지는 게 별로 없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좀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잠깐 말씀드리면서 조금 우리가 이제 기운이 나는 얘기를 우리가 하나씩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제가 그러니까 올해 수능을 봤던 친구를 이 지역에 있는 친구 한 명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 다른 입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 근처에 학원을 하고 계시는 분 한 분을 알아요. 근데 그분의 따님이 창현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첫 번째 해에 숙명여대를 들어갔어요. 숙명여대 기초공학부를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작년 6월 달에 만나서 얘기 좀 하재요. 그래서 아빠랑 이제 이 친구랑 저랑 셋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수를 할까 고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라고 질문을 했더니 숙대도 괜찮긴 한데 자기는 중앙대쯤 가고 싶은 게 지금의 욕심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공부하려고? 라고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친구한테 첫 번째, 우리가 중대라는 목표를 세우는 건 되게 유의미하다. 근데 목표를 더 높이셔도 되는데 일단 중대라고 잡았으면 우리 하나씩 얘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해서 이 친구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수능을 보고 나면 TV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죠? 다 맞은 친구들. 작년에는 한 명밖에 안 나왔어요. 저쪽에 이제 양지메가스터디에 다녔던 친구, 동탄에 사는 친구예요. 이렇게 다 맞은 친구는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라고 질문하면 국어도 다 맞으려고 공부했을 거고요. 수학도 다 맞으려고 공부했을 거고 모든 과목을 다 맞으려고 공부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얘는 실제로 고3 때 고대 행정학과를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만족이 안 돼서 다시 공부라는 건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거니까 다 맞아야지 라고 목표를 세웠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이 아까 말씀드린 창원고등학교 나온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TV에 나오려고 지금 하지 않잖냐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서울대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대를 간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자연계 친구였는데 국어를 1등급을 맞으면 중대에 갈 수 있는 실력보다 더 높은 성적을 받은 거죠. 수학도 1등급을 받으면 중대급 성적이 돼요. 이제 올해 공통수학이기 때문에 자연계는 1등급이면 중대쯤 수준이 될 건데 탐구도 1등급쯤 맞으면 중대를 안정으로 갈 수 있는 성적이 돼요. 근데 시험의 최근 결과를 쭉 보다 보면 1등급 커트라인이 어디쯤이냐라고 질문하면 90점쯤 됐던 게 작년 수능 말고요. 그 전년도 수능의 난이도였어요. 아, 그러면 네가 중대를 간다라는 걸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면 목표가 90점씩 맞으면 되는 거네? 라고 제가 그 친구한테 반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근데 학생들은 되게 신기한 게 중앙대 가려고 하는 친구도 그렇고 건국대 가려고 하는 친구도 그렇고 국민대 가려고 하는 친구도 공부를 할 때 신기한 게 100점 맞으려고 공부를 한다? 시험 범위가 A부터 Z까지면 모든 범위를 다 공부를 해. 그리고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를 일부 틀려서 90점을 맞으려고 한다? 근데 나는 생각이 좀 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90점을 맞으려면 제일 못하는 걸 성적 올려서 90점을 맞을 거냐 내가 알고 있고 조금 접근하기 쉬운 단원이나 파트를 먼저 공부를 해서 90점을 만들 거냐 라는 걸 우리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예를 들면서 이 친구한테 질문을 했죠. 국어에서 가장 약한 데가 어디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는 특이하게 고전문학이래요. 그래서 하지 마 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왜 약하다라고 본인이 생각되는 부분을 공부를 해서 득점을 쌓으려고 하냐. 이거 다 틀리고 네가 그나마 덜 어려워하는 부분만 싹 다 정리를 하면 90점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 친구한테 첫 번째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두 가지의 장점이 생긴다. 첫 번째, 국어를 45문제를 80분에 풀어야 되는 압박에서 벗어난다. 40문제, 42문제만 풀어서 시험 시간 80분을 확보하면 된다. 어차피 오지선다형이니까 나머지 문제는 찍으면 세 문제를 찍으면 한 문제 맞출 확률은 60%가 넘어요. 그죠? 이렇게 무언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첫 번째 이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두 번째, 너무 어려운 거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학생들의 인성이 나빠진다. 이거 더럽게 어려서 뭔가 공부를 했는데 한 건지 안 한 건지 무언가 되게 애매해진다. 근데 내가 조금 자신 있는 파트, 완벽하지 않지만 이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하면 성취감이라는 게 생긴다. 재수의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사람은 우리가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곰과 이제 호랑이가 나왔던 그 설화에서도 보듯이 100일이라는 시점이 지나면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규칙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걸 자꾸 공부하면 이 시점이 빨라진다. 쉬운 거부터 해야 성적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 매달 모의고사를 볼 때 1점씩 내가 공부한 파트에 내가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게도 되게 유리해진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얘기했던 건 이렇게 무언가를 나누자라는 게 첫 번째 제가 부탁했던 거예요. 두 번째 또 얘기를 했어요. 뭘 얘기를 했냐면 수학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수학이 수1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하나쯤은 나오고 수2에서도 어려운 게 나오고 선택에서도 어려운 게 하나쯤은 나오죠.
이 세 개를 싸그리 다 틀리면 1등급 커트라인 수준이 돼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정말 어려운 문제 세 문제를 내가 맞춰야 될까라고 고민하면 맞출 필요가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럼 뭘 맞추면 되는 거죠? 쉬운 문제를, 해결 가능한 문제를 맞추면 돼요. 26개든 27개든 내 실력에 따라서 이 숫자는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 학습 계획을 쓰는데 쉬운 것부터 나는 개념이 좀 부족하니까 개념, 무언가 공식 이런 걸 완벽하게 정리를 하면 2점짜리는 싹 다 맞는구나. 3점짜리 좀 쉬운 건 다 맞출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어려운 걸 하나씩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자꾸 무언가 공부할 때 문제집을 하나를 사면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풀려고 해요. 그리고 틀린 거를 다 점검해요. 열나 어려운 문제도 한 번 또 확인하고 쉬운 것도 또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하면 성적이 잘 안 올라간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88점을 맞든지 92점을 맞든지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건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수원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수원의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를 싹 다 맞출 수 있으면 수원 부분은 다 맞춘다. 수투는 킬러 문제는 버린다. 미적은 킬러 문제 버린다. 이렇게 하면 92점이 된다. 이거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했어요. 과탐도 마찬가지예요. 과탐도 왜 시험 문제를 수업 문제를 다 풀려고 하냐. 18개만 풀면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이 친구한테 주입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요번 수능에서 국어 원점수 91점, 수학 원점수 92점, 그리고 과학이 두 개가 1등급이 딱 나와서 지금 원래 자연계였는데 고대 경영학과 최초 합격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나군에 지금 어디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한양대학교 써갖고 그것도 붙었어요. 다군에 하나 약학과 하나 쓴 거는 못 붙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무언가 결과가 나온 거죠. 제가 이 친구한테 고맙다라는 얘기를 들은 건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울 때 체계적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학생들은 재수를 할 때 다 마음가짐만 굳건하게 만들어요. 열심히 해야지. 작년에 우리 엄마가 울었네. 시험을 못 봤더니. 그래서 효도해야지. 이런 막연한 생각만 하시면 성적이 잘 안 올라갈 거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PT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안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책자 다 갖고 있나요? 책자 가지고 하나씩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어차피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뒤에서 쭉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선을 되게 많이 건드린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4페이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 텐데 4페이지에 이제 뭐가 있냐면 올해 학생 숫자가 준다라는 게 첫 번째 나와요. 실제로 여러분들 때는 여러분들 1년 선배들하고 출생 인원이 똑같았는데 원래 2022학년도에 재학생의 응시 인원이 되게 많았어요. 그 이유는 과거에는 수능을 안 봐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재학생이 많았는데 이제 여러분들 때부터는 대부분 이렇게 수능을 봤기 때문에 재학생이 작년에 늘어났었거든요. 2만 명 가까이. 근데 올해는 2만 명 정도 줄 거예요. 재학생이. 그리고 재수생도 작년이 피크였습니다. 작년보다는 인원이 안 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작년에 재수생이 늘어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약학과가 처음으로 뽑기 때문에 이 이슈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거고 올해는 조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수능 보는 친구들은 작년보다 2만 명 정도 적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수능 제도가 바뀌고 나서 다시 얘기하면 공통이라는 시험으로 국어, 수학을 시험을 보고 나서 나타난 현상 하나가 있어요. 나타난 현상 하나가 뭐냐면 자연계 친구들은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작년에. 올해도 아마 그게 이어질 거예요. 왜 이어지냐면 우리가 어머님들 머릿속에 그리고 학생들 머릿속에 수학 1등급은 되게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특히 자연계가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 2021학년도까지 수학 가형을 볼 때는 14만 명밖에 수학을 안 봤거든요. 수학 가형을. 그때 1등급이 5%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14만 명 중에 5%면 7천 명인 거죠. 수학 가형 1등급이 7천 명이었기 때문에 수학을 1등급 맞는 친구가 국어나 과탐도 평이하게 비슷하게 맞춰놓으면 연대를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성적이었거든요. 근데 통합으로 싹 바뀌다 보니까 수능 보는 아이들이 44만 8천 명인데 42만 명 정도가 수학을 봤어요. 근데 여기서 4%가 1등급이었어요. 4%가 1등급이 되니까 1등급 받은 아이가 17,000명이 조금 안 돼요. 근데 이 아이들 중에 미적이나 기하 선택한 아이가 15,000명 정도 돼요. 1등급 안에. 그러면 7,000등짜리였는데 15,000등까지 1등급이 확대된 거죠. 이과 아이들은. 그래서 1등급 받아봐야 효용성이 별로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걸 체감을 잘 못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상황이 벌어졌냐면 제 자연계 친구들은 수시에 원서 쓰는 걸 주저하게 돼요. 내 위치에 맞게끔 원서를 쓰는 걸. 자꾸 납치될 것 같은 거예요. 수능 잘 볼 것 같은데. 그래서 대부분 자연계 친구들이 높여서 수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3 때 일어났던 특징 중에 하나가 건대, 동국대, 홍익대라고 대변되는 상위 15개 정도 대학까지 경쟁률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약학과가 700명 정도를 수시에서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없던 게 늘어나고 이렇게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위에 모든 대학교가. 그래서 지금 오늘도 제가 이화여대 입학처장을 만나고 왔어요. 점심 먹자고 해서. 자연계 성적 대박 좋다고 막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적이 이렇게 과포장된 것처럼 보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정시에서도 성적이 좋고 또 수시에서도 이 아이들이 내신 성적이 문과 애들보다 좋으니까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도 이 자연계 친구들이 뭔가 대학 입장에서는 그 전에 뽑는 것보다 좋은 애들 들어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문과 친구들은 아이들이 수능으로 망했다라고 생각해서 대부분 다 수시에 굉장히 많이 원서를 썼어요. 그럼 이게 똑같을 겁니다. 올해도. 근데 여러분들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재학생이 2만 명이 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대학 입시에서 이 수시 모집 인원이 주냐? 서울 소재 대학교가 라고 질문하면 안 줄어요. 주는 학교는 서울대랑 중앙대가 유일해요. 그럼 안 가면 돼요. 그 대학은. 나머지 대학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메가스터디에도 수시 여러분들 상담하실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다 저희가 드리고 상담 툴을 다 드려요. 다른 데는 공유하지 않는 저희 학원의 재원생들만 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줄 거라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수시에 대해서 저희가 밀어붙이는 친구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내신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럼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원서를 쓸 때 허들이 생기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작년까지 중앙대학교는 고3만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었어요. 교과 전형이. 근데 올해부터는 재수생도 지원할 수 있어요. 작년에는 추천 인원이 10명이었는데 올해는 20명으로 늘어나요. 수능 최저는 작년과 거의 똑같은데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20명을 중대에 보낼 수 있는 자원이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는 거의 없어요.
왜 없냐? 수능 체제를 그 조건을 맞추는 아이들의 숫자가 20명이 넘질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수생들이 추천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받아서 원서를 쓰게 되면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이 추천 전형이 작년에 처음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들 고3 때. 그 전까지는 지원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문헌정보학과에 6등급대를 붙여본 적이 있고요. 경제학과를 7등급짜리 아이를 붙여본 적이 있어요. 마지막에 경쟁률 보고 밀어 넣었던 거고, 사회 기반 이제 건축공학과에 7.2등급짜리를 붙여본 적이 있어요. 모든 건 경쟁률 갖고 움직일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고3 때 기억을 잘 생각해 보면 고3 친구들은 수시에 눈치 작전을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고등학생들이 모두 다 어디에 가 있냐면 학교에 등교해야 되거든요. 보통 원서 접수 마지막 날이 월요일 또는 금요일이었어요. 수시가 매번. 그러니까 원서 접수 마지막 날 눈치 작전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던 거죠. 고등학교에서는 서울대, 고대, 연대 쓸 수 있는 아이들만 교무실로 불러가지고 마지막에 원서 쓰는 학교가 일부 있었을 뿐 눈치 작전을 안 해요. 재수생이 이런 빈틈을 찾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은 인원이 고등학교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고 쓸 수 있는 제한은 우리는 기대 갖고 쓰게끔 안 해요. 수능 최저가 예를 들어서 3개 2등급인데 333이야. 이러면 고3 때는 여러분들 썼어요. 그거. 어차피 100일 가까이 남았는데 성적 한 등급 안 올라가겠어? 라고 기대감 갖고 다 썼는데 재수할 때는 기대감 갖고 안 써요.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냐 없냐를 기본적으로 확인하면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6월 모의평가까지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 체제를 만들어 주시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2과목이든 3과목이든 이 조건을 만족시켜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몇 년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지금 경희대 국제캠퍼스에 가면 제 조카애가 하나 다녀요. 제 조카애가 나이가 몇 년생이냐면 05년생이에요. 05년생인데 지금 대학교 2학년에 올라갑니다. 얘는 고등학교를 입학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입학하지 않고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검정고시하고 바로 수능 봐서 1년 만에 경희대를 붙었어요. 수능을 어떻게 봤냐면 얘가 2021학년도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갔는데 그때 국어가 4등급이었고 수학이 96점으로 1등급이었고 물리를 50점 맞고 화학을 47점 맞아서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요. 제가 이 친구를 또 시키려고 했어요. 야, 한 번 더 하자. 너 국어 때문에 망한 거니까. 그때 제 조카 이름이 유정인데 남유정이라는 친구인데 자기는 1년 공부해서 대학 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냥 경희대 컴퓨터공학 가면 만족한다고 지금 다녀요. 되게 재밌게. 근데 그 친구에게는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걔는 원래 집이 저쪽에 이제 용인의 성복동이라고 광교 옆에 붙어있는 그 동네에 사는 친구예요. 사는 친구인데 제 사무실에 서초 메가스터디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서초 메가스터디 쪽으로 얘를 불렀죠. 여기서 공부를 하자. 삼촌이 계속 뭔가를 확인시켜 줄게. 라고 하면서 제가 이 친구한테 시켰던 걸 하나를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요, 공부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가 가장 어려운 건 사람은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잊어버린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게 더 문제예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이
사법고시를 9번 봤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을 잘해보자고요. 그 양반이 공부를 할 때 사법고시 1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3번 떨어질 때 공부를 안 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공부를 꽤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공부는 축적이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 1년 더 한다라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했던 그 남유정이라는 친구의 아빠도 서울대 법대를 썼다가 아깝게 떨어지고 이지망의 서울대 경영학과를 붙었어요. 그리고 그 대선 후보랑 똑같이 군대 안 갔어요. 저희 형도. 사법고시를 몇 번 봤냐면 18번 봤어요. 17번 떨어졌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떨어지냐라는 걸 본인 핑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하루에 17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고시원 신림동에서. 책을 피면 다 알아요. 근데 시험을 보러 가면 이 망할 놈의 출제위원들이 왜 내가 잊어버린 것만 시험 문제를 낼까요? 이게 합격자 발표하는 날 집에 오기 미안해서 술 처먹고 들어와서 넋두리처럼 했던 게 저희 형의 얘기예요. 저도 처음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알았던 거죠. 아, 사람은 착시현상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럼 이걸 여러분들 관점으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책을 예를 들면 공부를 해요. 이게 만약에 어떤 교과서 어떤 과목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열라 공부합니다. 이거 오늘 끝내야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뭐 1시간이 걸렸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다 외웠지? 문제로 확인해 볼까? 라고 하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놀랍게도 다 맞아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 아니죠. 우리는 영장류이기 때문에 10분 전까지 외웠던 내용을 머릿속에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을 대부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다 맞네요. 그러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 부분 끝냈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 다음으로 진도를 또 나가죠. 또 진도를 또 나가고 일주일쯤 이렇게 쭉 했다라고 치자고요. 반복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반복 다시 1페이지로 돌아와요. 그리고 봤던 책을 또 봐요. 그러면 사람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일주일 전에 봤던 거다. 이거 문제 풀었을 때 다 맞았던 건데. 그리고 책을 쭉 읽으면 이 내용이 머릿속에 사진처럼 다 찍혀 있다라고 생각하고 쭉쭉 읽어나가요. 그리고 반복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것도 똑같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쭉 나간다. 이러면 시험 보러 가면 왜 잊어버린 것만 시험 문제 나오냐라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제가 제 조카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은 기억력을 오래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재수의 가장 큰 성공 방법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사람은 기억력을 오래 갖고 가려고 하면 희노애를 느껴야 된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나거나. 여러분들이 작년 고3 때 일어났던 일을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기억나는 사건을 한번 머릿속에서 떠올려 볼래? 10가지만 이렇게 해보면 제일 먼저 떨어지고 그때 내 생일이 있었는데 친구가 뭐 사줬어요. 이런 거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잖아요? 무언가 아이랑 말다툼을 했는데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기분 되게 나빴어요. 이런 건 기억력이 되게 오래 남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건은 그냥 쭉 머릿속에서 잊혀진다는 거죠. 재수 생활도 똑같아요. 2월 10일 날 책상에 10시간 앉아 있고 2월 11일 날 책상에 10시간 앉아 있어 봐야
시간이 이게 관행처럼 계속 흘러가면 잊어버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조카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한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판단이 들거나 선생님이 뭔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줘. 그럼 그걸 뭔가 노트 필기를 열심히 하는 거야. 첫 번째. 노트 필기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쉬는 시간에 이 노트 필기를 보면서 진짜 중요하다라고 선생님께서 얘기해 준 키워드 단어나 키워드 문장이 있겠죠. 그걸 기본적으로 형광펜으로 칠하든지 무언가 확인을 해. 그래서 이거가 중요해. 그럼 막 다 표시를 하고 자율학습이 시작이 되면 또 다른 노트 하나를 만들어. 그래서 그 노트에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단어, 키워드의 단어를 모두 다 지운 걸 써. 거기다가. 왜요? 열흘 뒤에 반복할 때는 이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노트를 가지고 반복하는 거야. 예를 들면 철기시대의 대표적 유물은 어느 지역의 뭐, 어느 지역의 뭐 이렇게 뭔가를 외웠어. 선생님이 중요하대. 그럼 이거를 처음에는 노트 필기를 잘 하는 건 첫 번째. 자율학습 시간에는 유물이 철기시된 2개래. 이렇게 적으면 돼요. 기본적으로. 정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노트 맨 꼭대기에다가 2월 10일이라고 적는 게 아니라 2월 20일이라고 적어.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열흘 뒤에 보는 노트라는 얘기예요. 반복을 그때 한다. 혼자 공부를 하는 시간에도 뭔가를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라 뭔가를 공부해서 열날 외웠어. 근데 이거를 내일 뭔가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오늘 끝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했으면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거를 이 노트 밑에다가 쭉 계속 적어 나가는 거야. 정답이 없게. 주관식 문제처럼. 이걸 제 조카한테 시켰어요. 그랬더니 물리 다 맞았어요. 화학 47점 맞았어요. 정리만 잘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내가 반복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얘가 중3을 졸업했으니까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그냥 끝냈으니까 수학을 잘할 리가 없죠. 처음에 3월 달에 이 친구가 그때 대성 메가대성 모의고사를 봤는데 8등급 맞았어요. 제가 제 조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했다. 9등급이 아니네. 아는 문제가 있디? 라고 물어봤어요. 그 애가 8개월도 안 돼서 수학을 96점 맞았어요. 아까 어제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이 친구한테 숙제 하나를 뭐라고 줬냐면 국어나 영어나 탐구 과목은 무언가 테마를 공부를 할 때 모두 다 외우지 않아도 문제를 풀 때 추론해서 풀 수 있다? 이거나 뭔가 정답을 줄여나갈 수 있어. 하지만 수학은 처음에 시작 잘하다가 중간에 막히면 그냥 못 푸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추론의 영역이 해당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제 조카한테 얘기했던 건 수학은 스토리를 머릿속에 다 외워버려야 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수학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요. 이 문제는 내가 처음에 문제를 딱 적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은 있어요. 문제집을 딱 사도 교과서 문제를 딱 봐도 문제를 딱 읽는 순간 이 문제는 풀 수 있겠다 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보이죠. 어떤 문제는 딱 보는 순간 절대로 못 풀겠는걸? 이라고 생각되는 문제도 보여요. 어떤 문제는 저거는 잘하면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문제도 있을 거야. 라고 제가 제 조카한테 얘기하면서 처음에 시작은 알고 있다라는 문제는 공부하는 게 아니야. 어차피 풀어보면 10중 8구 다 맞춰.
이건 네가 모의고사를 풀거나 이제 시험을 볼 때 계속 접근하게 되니까 이거 풀지 말고 정말 이 문제는 때려주고도 못 풀겠다. 이거 하지 마. 처음에 시작은.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야, 이 문제는 도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선생님 무언가 수업 시간에 적어주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이 노트, 열흘 뒤에 적는 이 노트에다가 적어놔, 문제를. 그리고 열라 보는 거야. 아, 이 문제는 시작은 이렇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하면 정답이 유추되는 문제구나 라고 무언가를 하나 알았어, 그림을. 그래서 내가 바로 풀어보는 거야. 아, 이렇게 푸는 거야. 오케이, 이해했어. 라고 딱 되면 이 문제는 열흘 뒤에 다시 푸는 이 노트에, 아까 제가 다른 과목 전에 그 노트에 그 수학 문제를 적어. 하루에 7개만 하자. 제가 제 조카한테 숙제로 줬어요. 7개를 애매모호한, 못 푸는데 도전할 만한 문제 7개를 만들자. 그리고 그 문제를 적어놓고 열흘 뒤에 옮겨 지나서 문제를 풀면 풀릴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면서, 제 조카한테 질문하면서 일주일 뒤에 풀어보면서 나한테 와봐 라고 얘기했더니 걔가 IQ 한 120쯤 되는 아이인데 4개에서 컨디션 좋을 때 6문제 사이를 풀 수 있고 보통 5문제는 못 푼대요. 열흘밖에 시간이 안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제 조카한테 질문했어요. 근데 10문제 모두 시작은 할 수 있지 않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사람이 되게 재밌는 게요. 우리가 첫인상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이거 풀어볼 만해, 도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문제를 딱 선생님이 풀어주는 걸 딱 확인하면 머릿속에 제일 오래 남는 부분이 어디냐면 시작, 도입 부분이에요.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야, 이 문제는. 어떤 공식을 통해서. 이게 머릿속에 시작이 돼요. 근데 10문제 중에 한 5문제 정도는 시간이 열흘 지나고 나면 어딘가에서 막혀요. 아, 이거 열흘 전에 풀었는데 왜 안 풀리지? 뭐였더라 이거? 계속 고민을 하면 성격 나빠져요. 한 1분 정도 고민해도 머릿속에서 안 떠오르면 그냥 17일 다음 숫자 한번 외치면 돼요. 내적으로. 소리 내서 외우면 옆에 친구가 오해하니까 이렇게 한번 외치고 그냥 과거에 그거 했을지를 보는 거죠. 아씨, 맞아, 이렇게 푸는 거였는데. 왜냐면 열흘 전에 내가 쭉 한번 풀어봤던 거기 때문에 해설지를 딱 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맞아, 이 개념을 여기다 그 다음에 도입시켜야 되는 걸 이걸 까먹었구나 라고 확인을 하고 이 문제를 또 열흘 뒤에다가 다시 적는 거예요. 한번 막혔으니까.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 열흘 뒤, 20일 뒤가 되면 그때 문제를 딱 보면 아, 이 문제는 시작, 도입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중간 과정에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쭉 나가는 거지. 이렇게 무언가 이제 그림이 쭉 그려진다는 거죠. 이거 하루에 7개씩만 하자. 제가 제 조카한테 얘기를 했어요. 적어 보이지만 수능까지 300일 가까이가 남으면 2100문제의 유형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네가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면 7문제가 적다라고 느껴지면 문제를 늘리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죠. 30번 딱 하나 빼고 다 맞았어요, 그 친구. 우리가 공부는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고, 근데 계획을 하루에 17시간씩 공부해야지? 이런 계획이 아니라 무언가 이런 반복의 패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오늘 이렇게 뭔가 질문처럼 만드는 내용의 양을 국어는 얼마만큼 만들 건지, 수학은, 탐구는 이걸 무언가 단기 계획을 좀 세워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리고, 시간이 되게 빨리 가요.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지겨우실 것 같아서 쭉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또 올 거예요. 또 올 거라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다 넘어가도록 하고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저희 학원에 다녔던 아이들의 평균 성적 상승률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통계를 맨날 저희 직원들이 다 하거든요. 다 하는데 이게 뭐냐면 261점을 받았던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봤을 때 평균 백분위가 84였던 아이겠죠. 세 과목이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받으면 평균 백분위가 98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걸 더 쉽게 얘기를 하면 84쯤 되는 아이는 어느 대학교를 가죠? 라고 질문하면 문과 쪽 친구들은 아주대 가면 잘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계 친구들도 아주대쯤이에요. 아주대가 원래 이과 쪽이 좀 점수가 높으니까 그 아이가 98로 올라가면 이제 문과 쪽 친구들은 서울대를 한번 써봐야 되는데 연대 고대는 붙을 수 있는 성적이니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거고, 자연계 친구들은 약대를 수도권에 있는 약대쯤 쓰면 붙을 것 같은데?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되는 점수로 올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제가 안복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 중에 하나, 제 후배 중에 아이가 안복고에서 졸업을 오래 하는데 내신이 4.5등급이었어요. 이 아이가 홍익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원서를 썼는데 원래 건축을 좋아해서 실내 건축을 썼거든요. 예비 50번이었는데 실내 건축의 수능 최저가 작년에 세계 7였나? 이걸 맞췄더니 예비 5번까지 올라갔다가 아깝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주대학교 건축학과를 또 썼어요. 근데 진짜 아깝게 4점 몇 등급이었는데 예비 3번으로 떨어졌어요. 수시로 꽤 떨어지고 정시 원서를 쓰는데 가천대 건축학과를 최초 합격을 했어요. 그때 이 아이가 붙는 합격자 발표 날 엄마한테 엄마 나 재수할게요. 그래서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재수를 시작해요. 근데 이 아이한테 제가 물어봤죠. 너 목표가 어디니? 재수하려고 하면.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양대, 중대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때렸어요. 어차피 제 후배 아들이라서 제가 뭐 때려도 돼요. 그 엄마랑 워낙 친했기 때문에 때려서 자식아 연대는 가야지. 통계가 그래 임마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표를 크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적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수학과형 7등급이었다가 1등급 받거나 국어도 6등급 받다가 1등급 받고 이런 성적이 막 올라가요. 올라가는 건 딱 하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까 내가 처음에 6등급은 50점 맞는 친구들이 원점수로 그죠? 50점 친구가 처음부터 100점 목표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4월달, 5월달까지 예를 들어서 20점 올려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국어를 50점 맞는다라는 얘기는 알고 푸는 문제가 30점쯤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점짜리를 모두 다 1번으로 찍으면 20점 나오는 게 확률이잖아요. 그럼 얘가 30점쯤 맞고 70점을 다 찍어버리면 최소한 14점이 나와요. 그래서 50점짜리 친구는 70% 가까이 모르는 거죠. 그 모르는 거를 우선순위를 둬야죠. 2월 달에 어떤 파트부터 제일 먼저 할까? 아, 나는 비문학 중에서 예술 지문을 제일 먼저 할까? 아니야, 나는 시나 소설이나 이쪽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학생들마다 목표가 다 다를 거예요. 계획이 다 다를 거라는 거죠. 뭐를 먼저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친구들은 최근 3년 동안에 6월, 9월 수능 문제를 싹 다 한번 풀어봐요. 정답을 싹 다 맞춰보고 제일 적게 틀리는 파트를 먼저 하시면 돼요. 완전하게 다 맞은 파트는 안 하셔도 돼요. 수업 시간은 어차피 복기를 다 시켜줄 거기 때문에 내가 조금 약한 부분부터 시작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제일 어려운 건 그냥 수업 시간에 선생님 얘기하시면 그냥 들으면 되고 이거는 안 하셔도 돼요. 4월달, 5월달에는 시간의 여유가 10월달까지 안 생기면
극단적으로 수능 때까지 안 하셔도 돼요. 100점 맞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뭐 여기 서경대, 인천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근처에 이제 경기대쯤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보통 어디 가냐면 문과 아이들은 건대, 동대, 자연계 친구들은 시립대쯤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건 평균이에요. 그래서 42점 올라간대요. 점수가. 그 우리가 통계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42점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20점 올라가는 친구도 있고 60점 올라가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주사위가 6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 아니라 어떤 친구는 1이 되는 거고 어떤 친구는 제로가 되는 걸 더해서 6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평균이니까 최소한의 목표는 여기다가 세워주셔야 된다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성적이 되게 많이 오른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어떤 과목이든 다 오른다라는 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어차피 수시 때도 여러분들 와가지고 설명회 할 거고요. 정시 때도 와서 설명회 할 거고요. 여기 담임 선생님들이 상담하는 툴은 저희 부서에서 다 맞춰 드릴 거예요. 저희가 이거 갖고 다 상담할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점수를 올리는데 조금 더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 중에 시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지겨우실 것 같아서 오늘은 눈인사 정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고3 아이들은요. 올해 고3 올라가는 아이들은 여러분들도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제 공부를 제일 많이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1월 달, 2월 달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가 방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3월 달이 되면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은 진짜 수험생 교실로 변모되어 있어요. 열나 조용해요. 3월 달은. 그래서 이때까지 공부 진짜 열심히 해요. 4월 초까지도 괜찮았다가 이게 이제 무너지는 시점이 언제냐면 중간고사를 앞두고 한 보름쯤 앞두고부터 애들이 좀 달라져요. 내신해야 되는 친구도 있고요. 무언가 수능으로 대학 가야 되는 친구도 있고요. 비교과도 쌓아야 되는 친구도 있고요. 이게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가 그때부터 혼란스러워져요. 그리고 4월 달이 지나서 5월 달까지 중간고사가 딱 끝나고 나면 6월 달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고3 아이들은 4월 달, 5월 달에 6월 모평 준비가 상당히 부실해요. 반면에 재수생들은 조금 늦게 시작해서 2월 달부터 대부분 시작을 하는데 3월 달, 4월 달, 5월 달까지 가장 열심히 공부를 해요. 약 100일이 조금 넘게. 그래서 6월 달의 성적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사람의 습성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저는 원래 머리가 되게 크기 때문에 달리기를 못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운동회나 이런 거 할 때 100m 달리기를 하면 골인 점까지 들어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빨리 달리려고 점점 이렇게 앞으로 숙여갖고 막 달리다 보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제 쏠려서 꼭 앞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달리기를 했더니 14초, 15초, 이게 실제로 100m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속도가 나온 것 같아요. 90m 달려놓고 기록을 재서 그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달리기가 제일 싫었어요. 수영도 못해요. 전 구명조끼를 입어도 물에 안 떠요. 머리가 무거워서 그런지 아무래도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면 더 힘들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신경 쓰셔야 되는 건 6월 모의평가예요.
이거 어차피 수능 볼 때 점수로 반영되지 않는 시험이지만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170일의 수능이 남는데 그 뒤에 있는 시간을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점수를 올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1년 관리하는데 되게 중요한 무언가 하나의 기회 분기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전범위를 지금 쭉 이렇게 공부를 학원에서 스케줄대로 하고 있지만 자율학습 시간에는 공부를 잘 계획을 세밀화시키는 걸 오늘 내일까지 한번 작전을 좀 짜보셨으면 좋겠어요. 국어는 도대체 어디부터 야간 자율학습할 때 공부를 할 때 시작을 해야 될 거냐. 수학은 점수를 제일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수원일 거냐 수투일 거냐. 어차피 6월 달에는 선택 과목은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수원 수투 먼저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과학을 선택하시거나 이런 친구들도 과학을 어떤 과목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과목이 A냐 B냐. 난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을 선택하는데 생명을 점수 올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면 생명부터 하세요. 둘 다 시간을 골고루 나누려고 하시지 말고 잘하는 것부터 해서 6월 달에 그게 소기의 성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무언가 계획을 짜시는데 훨씬 더 이득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면서 나머지 내용은 그냥 시간이 나실 때 한 번쯤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시 원서를 쓸 때 좀 질문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여기 선생님한테도 막 물어봤는데 효과적인 대답을 못 얻었다라고 하시면 여기 부원장님 아시죠? 부원장님하고 제가 소통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부원장님한테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질문을 좀 받고 싶어요 막 이러면 저랑 무언가 만나고 싶거나 이러면 제가 놀러 올 수 있어요. 저희 집도 여기서 별로 안 멀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한번 계획대로 잘 해서 목표하는 대학교를 한번 잃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나중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는 친구는 제가 뒤에서 잠깐 있다 갈 테니까요.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하시면 잠깐 물어볼 게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되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